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난주 저희 채널에 이런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3세 박영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손주가 다녀간 날이었대요. 아이가 먹고 간 과자 봉지 2개하고 요구르트 병 하나. 평소처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내놓으셨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구청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과태료 18만 원. 제가 뭘 잘못했나요? 평생 이렇게 버렸는데요? 그 전화로 여쭤보시니 답변이 이랬답니다. 과자 봉지는 비닐류로 분리해야 하고 요구르트 병은 플라스틱 재활용입니다. 박영자 어르신은 그날 밤 한숨도 못 주무셨다고 하세요. 18만 원도 너무 아깝고 본인이 법을 어긴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여러분,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5년 10월부터 전국 지자체 단속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몰랐어요가 통하지 않습니다. 늘 그렇게 했어요도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기억하는 쓰레기 버리기는 이랬습니다. 70년대, 80년대만 해도 골목에 아무 봉투나 내놓으면 청소차가 가져갔죠. 분리수거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 섞어서 버렸어요. 90년대 들어서 분리수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느슨했습니다. 대충 비닐은 비닐끼리, 캔은 캔끼리, 그 정도만 지켜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어요. 2000년대 들어 종량제 봉투가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느슨했죠. 봉투 안에 뭘 넣든 대충 분리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첫 번째, 감시 시스템의 고도화. 요즘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 골목마다 CCTV가 빼곡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에 봉투를 버렸는지 다 찍힙니다. 예전엔 CCTV가 있어도 화질이 안 좋아서 얼굴을 못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4K 고화질 카메라입니다. 밤에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심지어 AI 기술까지 도입됐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서 불법 투기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이미 작년부터 AI 단속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봉투 개봉 단속의 일상화.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단속 직원들이 정말로 봉투를 뜯어봅니다. 예전엔 가끔 의심되는 봉투만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작위로 엽니다. 하루에 수십 개씩 열어봅니다. 안에 뭐가 들었나 하나하나 확인하고 사진 찍고 기록합니다. 비닐 하나, 플라스틱 하나, 음식물 조각 하나까지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안 된 게 나오면 바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 번째, 영수증 추적 시스템.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봉투 안에서 마트 영수증 한 장만 나와도 그 영수증에 적힌 카드 번호로 주인을 찾아냅니다. 병원 진료비 고지서 한 장 나오면 병원에 전화해서 환자 정보를 요청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있지만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보 요청은 합법입니다. 택배 송장 한 장 나오면 송장 번호로 받는 사람을 추적합니다. 회사 명함이나 메모지 한 장 나오면 회사에 전화해서 누구 거냐고 물어봅니다. 이렇게 추적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하면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변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 쓰레기 대란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배달 문화가 폭발하면서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쓰레기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늘었습니다. 2019년 대비
2024년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이 42% 증가했습니다. 비닐 쓰레기는 무려 68% 증가했습니다. 매립지는 포화 상태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2026년이면 완전히 찰 예정입니다. 그 이후엔 어디에 버릴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습니다. 소각장도 한계입니다. 전국 소각장 가동률이 90%를 넘었습니다. 더 이상 태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 재활용의 경제성입니다. 더러운 재활용품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기름 묻은 플라스틱, 양념 묻은 비닐, 음식물 섞인 종이. 이런 건 재활용 공장에서 받지도 않습니다. 받는다 해도 세척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더 쌉니다. 그래서 정부가 방침을 바꿨습니다. 국민들이 깨끗하게 분리해서 버리게 만들자. 그 방법이 뭐였을까요? 강력한 단속과 높은 과태료였습니다. 세 번째 이유, 지자체 재정 문제입니다. 이건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어렵습니다. 세수는 줄어드는데 복지 지출은 늘어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과태료는 지자체 수입입니다. 단속을 강화하면 과태료 수입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쓰레기 관련 과태료 수입이 2023년 48억 원에서 2024년 87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저는 이게 주된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네 번째 이유, 기업 책임의 개인 전가입니다. 이건 좀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과대 포장은 누가 합니까? 기업입니다. 재활용 안 되는 복합 재질 포장재는 누가 만듭니까? 기업입니다.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포크, 비닐봉지를 마구 쓰게 만드는 건 누구입니까?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처리하는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우리한테 돌아옵니다. 개인 소비자한테 돌아옵니다. 기업은 편하게 플라스틱 포장을 하고 우리는 그걸 깨끗이 씻어서 분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과태료입니다. 공정한가요?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의 억울하신 마음. 평생 이렇게 버렸는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나쁜 짓 하나 안 하고 살았는데 쓰레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다니. 젊은 사람들도 헷갈려 하는데 우리 보고 다 외우라고? 맞습니다. 억울하십니다. 당연히 억울하십니다. 하지만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 마음은 아직 1990년대에 있지만 세상은 이미 2025년입니다. 우리가 적응하지 않으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화를 내도 바뀌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과태료는 나옵니다. 그러니 배워야 합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제대로 알아볼까요? 복잡한 규정, 머리 아프시죠? 저도 처음엔 정말 헷갈렸습니다. 쓰레기 분류 기준을 찾아보니 항목이 수십 가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을 딱 5글자로 정리했습니다. 풀깨상음문. 플라스틱은 깨끗이, 상업용 금지, 음식물 따로, 문서 조심.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1. 플라스틱은 깨끗이. 요구르트 병, 배달 용기, 샴푸통, 세제통, 반찬 용기. 이런 플라스틱들은 반드시 깨끗이 씻어서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아니, 조금 더러우면 어때요? 어차피 재활용하는데. 이런 생각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입니다. 기름기나 양념이 조금만 묻어도 그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더러운 플라스틱 하나가 깨끗한 플라스틱 100개를 다 못 쓰게 만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재활용 공장에서는 같은 종류의 플라스틱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합니다. 한 트럭에 수백 개, 수천 개의 플라스틱이 섞입니다. 그 중에 더러운 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 기름기가 다른 플라스틱들한테 다 묻습니다. 결국 그 트럭 전체가 재활용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실제 사례 하나 들려드릴게요. 인천 남동구에 사시는 68세 최동훈 어르신. 치킨 시켜 드시고 양념이 묻은 용기를 그냥 플라스틱 수거함에 넣으셨습니다. 단속 직원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양념 묻은 용기가 나왔습니다. 사진을 찍고 용기에 붙어있던 전단지의 전화번호로 치킨집을 찾아냈습니다. 치킨집에 전화해서 이 날짜 이 시간에 이 동네로 배달한 고객 연락처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최동훈 어르신을 찾아냈습니다. 과태료 12만 원. 이건 몰랐어요 하시더라도 이제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플라스틱 버리는 4단계. 1단계 내용물을 완전히 비웁니다. 남은 음식, 양념, 액체를 다 쏟아내세요. 2단계 뜨거운 물로 헹굽니다. 찬물로는 기름기가 안 빠집니다. 뜨거운 물로 여러 번 헹구세요. 3단계 겉에 붙은 스티커나 상표를 떼어냅니다. 이게 다른 재질이라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손톱으로 긁어서라도 떼어내세요. 4단계 완전히 말립니다. 물기가 있으면 다른 플라스틱들을 오염시킵니다. 햇볕에 말리거나 행주로 닦아서 말리세요. 이렇게 해서 분리수거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너무 번거로운데요? 맞습니다. 번거롭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과태료입니다. 12만 원 내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 기름기가 너무 심해서 아무리 씻어도 안 빠진다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플라스틱인데 일반 쓰레기로 버려도 돼요? 네, 됩니다. 더러운 플라스틱을 재활용함에 넣는 것보다 차라리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낫습니다. 다른 깨끗한 플라스틱들을 오염시키지 않으니까요. 2. 캔은 구멍 뚫고. 음료수 캔, 참치 캔, 과일 캔은 쉽습니다. 내용물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구고 캔 수거함에 넣으면 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부탄가스, 살충제 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같은 압력캔입니다. 이건 반드시 구멍을 뚫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압력캔 안에는 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남아있는 상태로 버리면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압착될 때 폭발할 수 있습니다. 에이, 설마 폭발까지 하겠어요? 합니다. 실제로 폭발합니다. 작년 8월 서울 송파구에서 부탄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에서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불이 났습니다. 수거 차량 직원 한 분이 2도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속이 아주 강력합니다. 부탄가스를 구멍 안 뚫고 버리면 과태료가 무려 30만 원입니다. 어떻게 구멍을 뚫을까요? 압력캔 안전하게 버리는 법. 1단계 내용물을 완전히 비웁니다. 분무 버튼을 꾹 눌러서 쉬익 소리가 안 날 때까지 비우세요. 2단계 바람이 잘 통하는 야외로 나갑니다. 베란다나 마당이 좋습니다. 절대 실내에서 하지 마세요. 3단계 송곳이나 못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캔 옆면에 작은 구멍 2개에서 3개를 뚫으시면 됩니다. 혹시 남아있을지 모를 가스가 빠져나갑니다. 4단계 캔 수거함에 넣습니다. 송곳이나 못이 없는데요? 망치나 드라이버로 두드려서 찌그러뜨리세요. 그것도 구멍 뚫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상업용은 절대 금지.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과태료가 가장 센 항목이 바로 이겁니다. 회사에서 가져온 서류 1장, 은행에서 받은 안내문 1장,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 1장, 가게에서 쓴 영수증 1장. 이런 거 하나라도 집 쓰레기 봉투에 넣으시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A. 종이 1장이 뭐가 대수예요? 아닙니다.
이게 대수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겁니다. 사업 활동과 관련된 모든 쓰레기는 사업장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사업장 쓰레기는 반드시 사업장 전용 봉투로 버려야 합니다. 가정용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불법 투기가 됩니다. 실제 사례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사 서류.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71세 김순옥 어르신.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퇴근할 때 책상 위에 있던 메모지 몇 장과 영수증을 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집에 와서 무심코 종량제 봉투에 버렸습니다. 단속 직원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회사 이름이 적힌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이 메모지 누가 썼나요? 김순옥 어르신을 찾아냈습니다. 과태료 45만 원. 둘째, 병원 영수증.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66세 이영희 어르신. 병원 진료를 받고 집에 오셨습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처방전을 종량제 봉투에 버렸습니다. 단속 직원이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영수증에 환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15만 원. 병원 영수증도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는 설사병원이나 은행에서 받은 거라 해도 반드시 파쇄해서 버려야 합니다. 4. 음식물은 따로. 음식물 쓰레기는 전용 봉투나 수거함에 따로 버려야 합니다. 종량제 봉투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조금만 넣으면 되잖아요. 아닙니다. 조금도 안 됩니다. 밥 한 숟가락, 국물 조금, 과일 껍질 한 조각이라도 음식물은 음식물입니다. 대전 중구에 사시는 75세 박정희 어르신. 저녁에 귤을 드셨습니다. 귤 껍질 3조각을 종량제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과태료 8만 원. 귤 껍질 3조각 때문에요? 네, 그 때문입니다. 이게 규정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한 조각이라도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5. 문서는 조심. 마지막으로 문서입니다. 이건 개인정보 보호 문제이기도 하고 과태료 추정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트 영수증, 택배 송장, 고지서, 명함, 은행 안내문. 이런 거 그냥 버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개인정보 유출입니다. 쓰레기 봉투에서 여러분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카드번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걸 누가 주워가면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둘째, 과태료 추적입니다. 단속 직원들이 그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냅니다. 반드시 손으로 찢거나 파쇄기로 갈아서 글씨가 안 보이게 만든 후에 버리셔야 합니다. 손으로 찢는 것도 귀찮은데요? 그럼 태우세요. 베란다나 마당에 양은 냄비 하나 놓고 서류를 태워서 재로 만드세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자, 이제 제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저희 채널 댓글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이겁니다. 이건 음식물이에요? 일반 쓰레기예요? 오늘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쉽게 생각하는 방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의 입으로 생각하세요. 음식물 쓰레기는 대부분 동물 사료나 퇴비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돼지, 닭, 소 같은 동물들이 먹을 수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 먹을 수 없으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90%는 맞습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 1. 딱딱한 뼈, 닭뼈, 돼지뼈, 소뼈, 생선가시, 오리뼈, 양뼈. 이런 건 동물들도 씹기 힘듭니다. 소화도 안 됩니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뼈에 살이 붙어 있으면요. 이게 제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과태료 맞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살은 음식물 쓰레기, 뼈는 일반 쓰레기. 그러니까 칼로 살을 발라내서 따로따로 버리셔야 합니다. A.
그게 어디 쉬워요? 치킨 뼈에 붙은 살을 일일이 발라내요? 힘드시죠? 저도 압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뼈는 일반 쓰레기 봉투에 살점이 많이 붙은 건 최대한 발라내서 음식물로, 발라내기 힘들면 그냥 뼈째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살점 조금 붙었다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과태료입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6세 이정희 어르신. 치킨 드시고 뼈를 버렸는데 살점이 좀 많이 붙어 있었답니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단속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뼈는 일반 쓰레기입니다. 분리 안 하셨네요. 과태료 9만 원. 2. 딱딱한 껍데기. 계란 껍질, 조개 껍데기, 소라 껍데기, 전복 껍데기, 홍합 껍데기, 게 껍데기, 새우 껍데기, 호두 껍질, 밤 껍질, 땅콩 껍질, 은행 껍질, 잣 껍질. 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딱딱해서 동물들이 못 씹습니다. 퇴비로도 안 됩니다. 썩는데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럼 계란 껍질도 일반 쓰레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 많습니다. 계란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틀렸습니다. 계란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3. 냄새 강한 채소 껍질. 양파 껍질, 마늘 껍질, 대파 뿌리, 생강 껍질. 이건 동물들이 싫어합니다. 냄새가 너무 강해서요. 먹으면 소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파는요? 파 뿌리만 일반 쓰레기예요? 아니면 파 전체가 일반 쓰레기예요? 파 뿌리만 일반 쓰레기입니다. 파줄기나 잎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셔도 됩니다. 4. 짠 음식. 된장, 고추장, 쌈장, 젓갈, 간장. 이런 장류는 염분이 너무 많습니다. 동물들한테 해롭습니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김치는요? 김치도 짜잖아요. 김치가 좀 복잡합니다. 김치를 그냥 버리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물에 여러 번 헹궈서 짠맛을 완전히 없애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김치를 헹궈야 할까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에서 김치 때문에 기계가 자주 고장납니다. 염분이 기계를 부식시키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김치는 헹궈서 버리라고 공지합니다. 그럼 매번 김치 헹궈야 해요? 네, 헹구셔야 합니다. 귀찮으시면 그냥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헹구지 않은 김치를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 과태료 나올 수 있습니다. 5. 섬유질 많은 것. 옥수수 속대, 옥수수 겉껍질, 한약재 찌꺼기, 녹차잎, 한약 찌꺼기. 섬유질이 너무 질깁니다. 퇴비가 안 됩니다. 사료로도 부적합합니다. 일반 쓰레기입니다. 6. 큰 씨앗. 복숭아씨, 자두씨, 살구씨, 망고씨, 아보카도씨. 너무 크고 단단합니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세요. 과일은 음식물 쓰레기인데 왜 씨앗은 일반 쓰레기예요? 씨앗이 너무 딱딱해서요. 기계에 들어가면 기계가 망가집니다. 7. 차 찌꺼기. 녹차 티백, 커피 찌꺼기, 보리차 찌꺼기. 이게 좀 복잡합니다. 커피 찌꺼기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티백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티백 안에 들어있는 차잎은 음식물이지만 티백종이나 부직포는 다른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티백재로 버리면 일반 쓰레기입니다. 티백을 뜯어서 차잎만 따로 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차잎은 음식물 쓰레기, 티백 껍질은 일반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귀찮으시면 그냥 티백재로 일반 쓰레기에 버리세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들. 1. 부드러운 과일 껍질. 사과, 배, 바나나, 귤, 오렌지, 자몽, 레몬, 키위, 포도, 딸기. 이런 과일 껍질은 동물들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수박이나 멜론 껍질은요? 수박, 멜론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너무 크니까 잘게 자르세요. 처리 기계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한 입 크기로 잘라서 버리시면 됩니다. 2. 채소 다듬은 것. 감자 껍질, 당근 껍질, 오이, 호박, 배추, 상추, 깻잎, 무. 이런 채소 부스러기는 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단, 아까 말씀드린 양파, 마늘, 팥뿌리는 제외하고요. 3. 먹다 남은 밥, 국, 반찬. 밥, 국수, 빵, 떡, 과자, 나물, 김치 헹군 것, 두부, 콩류. 생선 살갗이 제외, 고깃뼈 제외, 계란 껍질 제외. 이런 건 당연히 음식물 쓰레기죠. 4. 상한 음식. 이거 상했는데 버려도 돼요? 됩니다. 상해도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곰팡이 핀 빵, 상한 우유, 썩은 과일. 다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시면 됩니다. 처리장에서 고온으로 소독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꿀팁. 3초 물기 제거 습관.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전에 딱 3초만 투자하세요. 채반에 받쳐서 물을 빼거나 손으로 가볍게 짜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물기가 많으면 악취가 심해집니다. 특히 여름에는 냄새가 정말 지독합니다. 무게도 늘어납니다. 물기가 많으면 쓰레기 무게의 60%가 물입니다. 물을 버리는 셈입니다. 처리 비용도 올라갑니다. 물이 많으면 말리는데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결국 쓰레기 봉투 값이 오르는 이유가 됩니다. 물기만 빼도 음식물 쓰레기 무게가 30% 줄어듭니다. 냄새도 줄고 비용도 줄고 환경도 지킵니다. 3초만 투자하세요. 그게 여러분 돈도 아끼고 환경도 지키는 아주 간단한 습관입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머리가 복잡하시죠? 이것저것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시겠죠? 걱정 마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지정 봉투를 꼭 쓰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마다 봉투가 다릅니다. 집 근처 마트나 편의점 가셔서 우리 동네 종량제 봉투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점원이 알아서 해당 지역 봉투를 줍니다. 검은 봉투나 다른 지역 봉투 쓰시면 그 자체로 불법입니다. 과태료 20만 원입니다. 둘째, 버리기 전에 내용물을 꼭 확인하세요. 봉투를 묶기 전에 딱 한 번만 봐주세요. 플라스틱 들어갔나? 비닐 들어갔나? 캔 들어갔나? 음식물 들어갔나? 서류 들어갔나?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귀찮으시겠지만 이 습관 하나가 과태료를 막습니다. 3초입니다. 딱 3초만 투자하세요. 셋째, 개인정보는 반드시 제거하세요. 영수증, 고지서, 명함, 택배 송장. 이런 거 그냥 버리지 마세요. 손으로 찢으세요. 이름이 안 보이게 찢으세요. 파쇄기 있으시면 파쇄기로 가르세요. 파쇄기도 없고 찢기도 귀찮으시면 태우세요. 베란다나 마당에 양은 냄비 놓고 서류를 태워서 재로 만드세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넷째, 배출 시간과 장소를 지키세요. 쓰레기 버리는 요일과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월, 수, 금입니다. 어떤 동네는 화, 목, 토입니다. 어떤 동네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어떤 동네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입니다. 너무 일찍 내놓거나 아무데나 버리면 CCTV에 찍힙니다. 과태료 나옵니다. 정확한 시간은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세요. 아파트는 관리실에 전화하세요.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참, 주민센터 가시면 분리수거 안내문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A4 용지 한 장에 품목별로 다 정리돼 있습니다. 받아서
냉장고나 현관 벽에 붙여놓으세요. 헷갈릴 때마다 보시면 편합니다. 다섯째, 모르면 꼭 물어보세요. 이거 어디에 버려야 하지? 헷갈리시면 절대 추측하지 마세요. 추측해서 버리면 틀립니다. 틀리면 과태료입니다. 동주민센터 전화번호 저장해 두세요. 모를 때마다 전화하세요. 저기요, 이거 어디에 버려야 해요? 물어보세요. 잘못 버려서 과태료 내는 것보다 전화 한 통 하는 게 100번 낫습니다. 요즘 젊은 직원들이 친절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모르는데 안 물어보는 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솔직히 저도 헷갈렸던 것들이 많았어요. 계란 껍질이 일반 쓰레기인 줄 몰랐습니다. 김치를 헹궈서 버려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부탄가스에 구멍을 뚫어야 하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알고 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처음 일주일만 신경 쓰시면 그 다음부턴 습관이 됩니다. 한 달만 하시면 몸이 기억합니다. 석 달만 하시면 생각 없이 하게 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우리 지구를 지킵니다. 여러분이 오늘 깨끗하게 분리한 플라스틱 하나, 그게 다시 플라스틱이 됩니다. 자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물기 뺀 음식물 쓰레기, 그게 퇴비가 됩니다. 땅을 살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대로 버린 쓰레기 한 봉지, 그게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듭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집 봉투부터 한번 열어보세요.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냉장고에 붙일 분리수거 안내문도 받아오세요. 동주민센터 전화번호도 저장하세요. 그리고 내일부터 딱 3초만 투자하세요. 봉투 묻기 전에 3초. 그 3초가 여러분의 돈을 지킵니다. 그 3초가 지구를 지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이곳에서 풀고 가세요.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휴대전화를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큰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나이 드셨잖아요. 우리도 바쁘고 솔직히 챙겨드릴 여유가 없어요. 그때 옆에서 작은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작은 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엄마, 거기 시설도 좋고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짐이 된 걸까요? 나는 그저 자식들 곁에서 늙어가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30년 동안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없이 홀로 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밥을 굶어도 아이들 학원비는 챙겼고 몸이 아파도 출근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이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도 조금은 편안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짐이 되어버린 걸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텅 빈 통장과 지친 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내 남은 인생마저 사라지겠구나.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결심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노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3가지 법칙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날, 나는 2 아들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엄마가 꼭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너희 힘들게 하지 않을게. 그때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남겨진 건 어린 2 아이와 병원비로 텅 빈 통장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대 홀로 2 아들을 키우기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남들처럼 기댈 곳 하나 없이 오로지 2 아이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한 번도 내 몸이 힘들다고 투정 부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가 고생해서라도 우리 애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해. 그 생각 하나로 버텨왔습니다. 아침 6시, 남들보다 2시간 먼저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월급이 모자라면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뛰었고,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하면 점심값을 아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냈고, 큰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나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의사 될 거야.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줄게. 작은 아들은 공부보다 경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늘 책을 들고 다니며 숫자를 계산하던 아이였습니다. 결국 그는 원하는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엄마, 이제 나도 돈 벌어요. 엄마가 고생한 만큼 다 갚아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며 나는 드디어 다 해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조금은 편해질 수 있을까? 이제야 내 노력이 보답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병원 일이 바빠서 그런데 우리 애기 좀 봐주실 수 있죠? 손주가 태어난 후 나는 도와주러 가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고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까지 도맡았습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허리는 쑤셨지만 손주가 내 품에 안겨 방긋 웃어줄 때마다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내 역할이 엄마에서 할머니로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혹시 모아둔 돈 있어요? 뜻밖의 말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웬도? 무슨 일인데?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병원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계속 올려서 이제는 진짜 답이 없어요.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모자라요. 엄마도 애들 봐주면서 용돈 받으셨잖아요. 그거 다 어디 갔어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아, 엄마도 생활비가 필요해서 남은 돈이 없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 아, 그렇구나. 차가운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무튼 알겠어요. 그렇게 통화가 끝났습니다. 그날 이후 큰아들의 태도는 점점 변해갔습니다. 전에는 바쁜 와중에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했던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연락이 한참 뜸해졌습니다.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도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안부 전화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러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까지 연락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절이 되었습니다. 거실에서는 2 아들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 진짜 요즘 너무 힘들다. 대기업 다닌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월급은 그저 그런 데다. 대출 이자에 애 학원비까지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감당이 안 돼. 작은 아들의 깊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 뒤를 이어 큰아들의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병원에서도 요즘 수입이 줄어드니까 나도 솔직히 빠듯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릇을 씻고 있었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좀 현실을 아셔야지. 그 순간 손이 순간 멈췄습니다. 솔직히 엄마가 계속 여기 계시는 것도 쉽지 않아. 맞아. 우리도 힘든데 솔직히 언제까지 엄마를 챙길 수 있겠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짐이 된 걸까요? 그 순간 작은 아들의 말이 결정타처럼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엄마한테 돈이 없는 게 말이 돼? 우리가 드린 용돈도 있고 예전에 가게 하면서도 꽤 벌었잖아. 그런데 왜 맨날 돈이 없다고 하시는 거야? 아빠 보험금도 있었잖아. 엄마 혼자서 그 돈 다 어디다 쓴 거야? 나는 숨이 막혀왔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지만 몸이 얼어붙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좀 자각하셔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내가 들었던 말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엄마, 이제 우리도 힘들어요. 엄마도 좀 현실을 아셔야죠. 예전에는 그냥 흘려들었던 말들이 이제는 선명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엄마, 이제 손 떼세요. 엄마도 알아서 좀 하셔야죠.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한마디가 퍼즐처럼 맞춰졌습니다. 엄마, 그냥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에 부딪혔습니다. 작은 충격음이 났지만 거실에 있던 아들들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걸. 내 자식들에게 나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짐이 되어버렸다는 걸.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바쳤습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걸 참고 하고 싶은 걸 미뤄가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을 듣기 위해 그렇게 살아온 걸까요? 그제야 진짜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완전히 잘못 살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나를 위해 살겠다. 그날 밤 아무리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텅 비었고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아무 의미 없이 끝나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이제라도 내 인생을 되찾을 방법이 없을까? 그때 문득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쓰던 낡은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손을 떨며 서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이름이 적힌 문서와 낯선 연금 계좌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익숙한 남편의 필체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꼭 챙겨. 내 마지막 선물이야.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급히 서류를 챙겨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이 계좌는 은행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연금 아직 수령 신청을 안 하셨네요. 네. 연금이라니요? 남편분께서 사적연금과 종신연금을 가입해 두셨는데 그 수익자가 어머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돈인가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네, 매달 일정 금액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납입하신 연금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신청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하시면 바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직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남편분께서 가입하신 종신연금도 있어서 이건 평생 지급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20년 넘게 나는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내가 모르는 사이 내 미래를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너무 고마워서 어떡해. 나는 손을 떨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내 통장에 처음으로 연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이후 아이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이 없던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잠시 후 작은 아들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나는 문자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양원 가는 게 어때요? 라고 말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마치 나를 그리워했던 사람들처럼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다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때요? 나는 천천히 차를 따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엄마?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그들이 나를 외면할까 두려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을 찾고 싶구나.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갈지 정해야 했습니다. 나는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내 남은 인생이 달라질까? 한때는 돈이 없어서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했고 그들에게 휘둘리며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내가 벌지 않은 돈은 쉽게 사라진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갑자기 큰 돈이 생겨도 금세 흥청망청 쓰고 결국 다시 빈손이 되는 사람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돈을 쓰는 법과 지키는 법부터 배워야 했습니다. 그동안 은행에서 예금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하고 그저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먼저 돈을 불리는 법을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연금이 생겼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어야만 언제든 돈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상담을 받아보며 배당을 꾸준히 주는 우량 주식과 안정적인 ETF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배당주에 투자하면 주가가 오르지 않아도 매달 혹은 매년 일정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한 끝에 꾸준히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과 안정적인 배당 성장주, 고배당 ETF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습니다. 이제는 매달 주식 배당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니 이 돈이 쌓이면 생활비에 보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활용한 재테크도 함께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연금 덕분에 적당한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오피스텔을 매입했습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끼지 않고 꾸준한 임대 수입을 통해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직주 근접, 출퇴근이 편리한 곳,
역세권 병원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노후에는 유지 보수가 적게 드는 소형 오피스텔과 안정적인 상가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고정적인 임대 수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자식들에게 퍼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써야 했습니다. 주거, 건강, 취미, 이 세 가지에만 집중해서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있는 곳, 가까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게 편안한 공간을 찾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유지비가 적게 드는 아담한 집을 찾고 집 정리도 최소한으로 줄여 단순하고 가벼운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주거와 생활을 단순하게 정리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한 지출은 아끼지 않기로 했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에 돈을 쓰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생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돈이 생겼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돈도 자유도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 몸을 돌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손주들 돌보느라 언제나 내 건강은 뒷전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차렸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 갈 생각조차 못했고 끼니를 거르는 일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첫 번째, 몸을 움직이기로 했다. 오랫동안 내 몸을 혹사하며 살아왔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허리는 쑤시고 다리는 저리고 몸이 무거웠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5분, 그 다음엔 30분, 조금씩 걸어보니 몸이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욕이 생겼고 더 오래 걸을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침마다 걷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걷기 시작하니 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계단 한 칸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숨도 덜 차고 몸도 가뿐해졌습니다. 운동하는 것이 어렵거나 부담스럽다면 그저 하루 30분이라도 걷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식습관을 바꾸기로 했다. 예전에는 내 식사는 늘 대충 해결했습니다. 자식들 반찬을 만들고 남은 걸로 끼니를 때우거나 빨리 배를 채울 수 있는 것들만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몸은 무거워지기만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금과 설탕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챙겼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은 가능한 피하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심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속이 편안해졌고 몸이 덜 붓고 컨디션도 좋아졌습니다. 가끔은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맛있는 빵을 한 조각 사 먹기도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여유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작정 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음식, 나를 위한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병원에 가는 것을 꺼려 했습니다. 아프면 쉬면 되지, 병원 가봤자 돈만 든다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미리 체크하고 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혈압, 혈당, 골밀도, 이제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며 내 몸을 돌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병원 문턱을 넘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막상 가보니 내 몸을 위해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리 건강을 관리해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아프기 전에 먼저 신경 쓰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한 건강,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건강도 지키기로 했다. 건강은 단순히 몸만 챙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건강해야 진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나는 늘 바쁘게 살면서 정작 내 마음이 어떤지 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애써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챙기기로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서로 아껴주고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과 더 가까이 하기로 했습니다.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서 벗어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참지 않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돈도 자유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몸이 아프면 즐길 수 없고 마음이 병들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돈과 건강만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요. 진짜 행복은 결국 사람에게서 온다는 것을요. 그동안 내 삶은 온전히 자식들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할 때는 나를 찾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밀어내는 관계.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기대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진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했다.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 자기에게 이득이 될 때만 다가오는 사람, 언제나 내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그런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과도 거리 두기가 필요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들이 연락을 하면 무조건 달려갔겠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큰아들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게 어때요? 나는 차분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엄마는 이제 혼자가 더 편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큰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그들에게 헌신해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자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기로 했다. 혼자 살아가기로 했지만 외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내가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맞춰 살던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내 감정이 편안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로 했습니다. 가까운 이웃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가끔은 동네 모임에도 참석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린다는 것이 꼭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편하게 대화하고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웃게 하는 관계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 취미를 갖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로 했다. 그동안 나는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늘 미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돈을 써야 한다는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정작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배우고 싶은 것, 즐기고 싶은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요리 클래스를 등록했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배우면서 나를 위한 식사를 정성껏 차려 먹는 일이 즐거워졌습니다. 또 가끔은 소규모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가는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지만 막상 떠나보니 너무나도 자유로웠습니다. 보고 싶은 곳을 마음껏 보고 먹고 싶은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고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보호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짜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좋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요.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오롯이 나를 위한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살던 나는 이제 없습니다. 내 몸을 돌보지 못해 늘 아프고 피곤하던 나도 이제 없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노후에 기대야 할 것은 남편도 자식도 가족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자식들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기 마련이고 남편이 나보다 먼저 떠나면 나는 혼자가 됩니다. 형제, 친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해도 결국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나뿐입니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돈이 있어야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건강이 있어야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외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나요? 자식 키우느라, 가족 돌보느라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살아오셨죠. 쉬고 싶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그저 가족을 위해 버텨오셨죠. 이제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온 나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돈을 쓰고, 나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해 건강을 챙기고, 나를 위해 행복을 찾아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저는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버텨왔는지,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도록 내 인생을 위해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앞으로의 삶은 누군가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삶이 되길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해질 자격은 충분합니다. 이제 당신을 위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잘 살아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으로 마음 풀고 가세요 였습니다.